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했습니다. 가파른 대치가 이어진 국회 상황과 이틀째 열린 방통위원장 청문회까지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키워드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예, 국회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인데요. 자, 본회의에서 먼저 재표결에 붙여진 해병대원 특검법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한 지 16일 만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제 폐기가 됐었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지난 4일에 이제 표결에 붙여졌었고, 9일에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제2요구가 돼서 16일 만에 이제 오늘 재표결에 붙여졌던 것인데, 예. 지난번 첫 번째 표결에서는 이거는 이제 기명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을 하고, 그렇죠. 그 회의장 내에 남아있던 김재섭 의원의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재표결에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받아들 수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4표의 반대표가 나와서 최소한 한 2표 정도는 이탈이 있었지 않나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특검법의 연속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뭐 오늘도 여실히 드러나서 강대강 대치, 뭐 고성이 오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언제까지 과연 보고 있어야 되나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1대 말에도 사실 야당에서 올렸었고 그 당시에 또 거부권을 통해서 폐기가 됐었고 22대 되면서 당론 또 1호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법 이제 폐기되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좀 많이 아쉽죠. 빨리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아쉽다 생각되고요. 또한 한동훈 대표가 되기 전부터 최상병 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 전에 이걸 좀 마무리하는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아쉽게도 뭐 이탈표가 8석은 안 돼서 8표는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만 빨리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대로 3자 추천 특검 법안을 좀 제출을 하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을 좀 수정안을 마련해서 좀 통과시켜서 더 이상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결국에 이탈표가 나오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8표까지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는 2표, 또 많게 보면은 3표, 4표까지 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정안을 재발의할 방침인데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통해서 여야가 협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 그 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이제 예. 104표의 반대가 나왔는데 아마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걸로 봐서는 찬성을 예. 던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3표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표가 무효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자로 부자를 잘못 썼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2표가 이탈이 된 것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첫 최고위 회의도 개최를 하고 의총에도 가서 108명이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겠다, 단일 대우에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표 이탈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108표에서 8표, 9표가 이탈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염려스러운 국면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추천 특검, 한 후보가 후보 시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상당히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반대표를 던지는 데 있어서 명분을 제공했다는 차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만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이고 보면 공수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사가 잘 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특검이 계약되는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제의 요구하고 또 뭐 폐기되고 하는 예. 그 무한 루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3자 추천 특검 이것이 뭐 여당 입장에서 지금 뭐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후에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의 뭔가 가능성은 있다. 아주 없진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예, 현실적인 대안이다. 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 변호사협회에서 한 4명 정도 추천하고 이걸 갖다가 야당에서 2명 정도로 줄여서 대통령에 보내면 대통령이 한 명을 결정하는 방식, 이 방식도 뭐 대안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거부권 전국으로 해서 진실이 발견이 지연되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건 뭐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건데 시간 끌어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잠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고 입법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라든가 더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진실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보다 빨리 결정을 내야 된다. 우리가 명품백 수사나 또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3회 정소에서 수사한 것도 이거 특혜다. 이거 제대로 처리하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수사검사가 수사하러 갔더니 핸드폰을 뺏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오픈 현실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결론이 나와도 국민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방부하고 안보실까지 아주 다방면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이 작동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께 좋은 결과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에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중재안을 냈던 것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들어가고 필리버스터는 뭐 하나당 24시간이니까 최소 4일, 5일은 국민들이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뭐 단순 산술로 계산을 하자면은 예. 한 안건당 해서 뭐 24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5분의 3이 투표를 해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시작했으면은 한 안건당 하루씩 그렇게 되면은 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시간을 약간 지체시키는 효과밖에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뭐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랄까 그리고 이 예.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장악해왔던 그 방송에 있어서의 장악력을 더 공고히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에서는 뭐 다른 수단을 별반 쓸 게 예. 없다는 게 참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방송사법이 뭐 왜 필요하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다 보면 끝도 없어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이 여당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필요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서 김민전 의원이라든가 그냥 푹 주무시는 장면이 노출됐잖아요. 국민들이 좀 굉장히 분노하셨었는데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도 좀 성의 없이 했어요. 그냥 절박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던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교과서 읽듯이 읽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요. 이런 종류의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 어차피 24시간밖에 못하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겠습니까? 차라리 표결에 붙여서 부결에
표를 던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통과되더라도 또 대통령께서는 뭐 반대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거든요. 그래서 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통위원회법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저도 법을 다루는 변호사지만 어떻게 5명 정족수인데 2명만 가지고 의결하고 회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위법적인 상태가 뭐 불가피한 경우에 몇 달 정도에 거친 게 아니라 벌써 1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지금 이 방통위법들은 오히려 수정하고 국회 여당도 마찬가지로 함께 수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저는 좀 잘못된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노조 탄압 의혹 그리고 법인카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 야당의 의혹 제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조 탄압을 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 뭐 개인적으로 모욕 주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이틀씩 여는 것도 문제거니와 이런 식으로까지 과하게 모든 것은 과도하면 좋지 않은데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제 노조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내의 그 내부망의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서 직원들의 뭐 이메일을 사찰을 했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MBC가 약 170여 일에 이르는 장기 파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였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방송사의 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의무적인 그 직무상에서 이것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뭐 계속해서 지금 부딪히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또 정면 충돌하고 있고 또 그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대전 MBC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여러 자료들을 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틀 아니고 뭐 사흘까지도 할 기세 지금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 옳으냐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저 인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벌써 위원장이 2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외견상으로는 좀 중도적이고 중립적이고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여지는 듯한 어떤 이미지의 사람으로 서로 내부적으로는 우파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세 번째이다 보니까 좀 그런 성향의 객관적인 인물을 좀 추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파 성향이고 마치 좌파 연예인, 좌파 영화를 구별짓고 5.18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어떤 글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올린다던가 또 노조와의 공작과도 6개월간 2억 5천만 원 계약한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노조에는 불리한 여론을 띄우고 회사에는 유리한 여론을 또 선동하는 듯한 그런 계약들을 체결한 걸 보면 굉장히 여론을 몰아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갖춘 인물일까에 대해서 실은 좀 의문이 많고요. 뭐 버카 문제도 뭐 특급 호텔에서 사용했다. 5,900만 원이다. 이거 여부를 떠나서 저는 독립성과 중립성 또는 뭐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인물을 추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조금 전에 이제 방통위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2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상인 부위원장 이제 직무대행이죠. 탄핵소추안을 지금 민주당에선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잠시 동안이겠지만 영인 체제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 입장 좀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영인 체제를 간다는 것도 잘못됐고 2인 체제로 1년 가까이 끈 것도 잘못됐고요. 결국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예. 그 여야 협치로서 가려면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최민희 의원을 8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원 와서 과방위원장이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다 그냥 팽당했던 분들이 다 복귀한 거단 말이에요. 국민의 지지를 얻고서 그런 측면에서 본래대로 돌아가서 뭐 MBC가 만약에 좌편향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중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되면 되는 것이지 예. 너무 우편향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바로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는 MBC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좀 잘못됐고요. 저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예.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되죠. 빨리 정상화돼야죠. 그러니까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 올리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견제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인 방통 부위원장인데 본인 혼자잖아요. 근데 지금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절차들을 본인 혼자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의사라든가 의결이라든가 이것들이 최소 2명이 필요한 건데 혼자서 미리미리 다 해버린다는 것 자체에서 월권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크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현주 평론가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 소추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아주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혼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대행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지금 상당히 문제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장관이 차관이 장관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조항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을 탄핵하는 대신에 차관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분을 탄핵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위반 사항 내지는 이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2명 이하로 만들어서 8월 12일에 있게 되는 방문진 이사 선임, 그러니까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는 그 취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방통위 그리고 방송사법 관련해서 이번 주말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 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한동훈 호 본격 출범입니다. 한동훈 새 지도부가 오늘 첫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당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여당에서 어떤 변화 이뤄내야겠습니까? 일단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투표 결과를 보면 정말 절묘한 선택을,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셨다. 또 여론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대개 이 당심과 민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비율까지도 뭐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렇죠. 당심 선거인단이 62.69%, 민심의 경우 여론조사가 63.46%, 그렇게 해서 이제 62.8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서 여당이 이제 참패를 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이제 약간 반환점 2년 반 가까이가 오는 상황 하에서 총선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고 혁신하라라는 정말 엄중한 주문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부여받게 된 지도부와 또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한동훈 호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유능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봐도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유능하지 않다고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 그건 뭐냐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았고 또 가래로도 못 막아서 이제는 포크레인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과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과하고 그때그때 제대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본인이 약속한 대로 최상병 특검법도 좋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또 외연 확장이잖아요. 이제까지 뭐 이준석 대표다, 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와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내쳤다는 측면에서 자꾸 자기의 세력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세 가지 점을 강조한 점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예. 이 강조한 점을 결국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잘 이렇게 끌어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받을 것 같고요. 또 이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망을 얻겠죠. 근데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려면 뭐 한동훈 대표가 잘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의 경우는 새 지도부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결정이 됐고 민주당의 경우도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TV 토론회 뭐 진행이 되는데 좀 눈여겨지는 것은 아무래도 뭐 세금이라든지 금투세 뭐 이런 부분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완화에 대한 기조를 좀 더 확고하게 말하는 것 같고 김두관 후보는 이거 우리 당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다소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좀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떤 논의들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부자 감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지금 서민들에게 돈을 주고 또 중산층에게 돈을 내보내는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민속 회복 지원 것처럼 그렇게 돈을 준다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부자 감세만 됐을 경우에는 부자들의 세금은 아꼈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낙수 효과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해는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만 또 손실을 많이 보는 게 또 개인 투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투세를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뭐 국회의원들 또 당 원내 의원들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뭐 금투세를 유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예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종부세를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권 후보로서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자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걸 하겠다라는 주제를 자꾸 건드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서민 민생 이거를 강조하고 뭐 기본소득 이런 걸 강조하시고 예. 전 국민 지원하시겠다는 분이 아니 돈이 있어야 재원이 있어야 그걸 할 텐데 결국 감세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뭐 5년간 5억 상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선 지구도 방산주 투자해가지고 뭐 지지자들은 다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투자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상당히 주식 투자에 일단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외연 확장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면 뭐 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